사람들은 왜 무서운 공포영화를 돈까지 내면서 볼까요? 사실 공포영화를 볼 때 우리 몸에서는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오면 뇌는 실제 위험이 온 것처럼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며 몸은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뇌는 이곳이 안전한 영화관이거나 집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즉, 위험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험한 감정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때 긴장이 해소되면 안도감과 쾌감이 찾아옵니다. 일부 심리학자들은 이 일을 안전한 공포라고 설명합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또 공포영화는 평소에 경험하기 어려운 극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무서움 자체가 오히려 재미가 됩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에겐 감각 추구 성향이 높아 강한 자극을 더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공포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공포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공포를 이겨냈을 때 느끼는 짜릿함을 즐기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혹시 하루에도 몇 번씩 별다른 이유 없이 휴대폰을 확인하시나요? 사실 이것은 1930년대에 이루어진 한 심리학 실험으로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은 스키너 상자라고 불립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상자 안에 쥐를 넣고 레버를 누르면 먹이가 나오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레버를 누를 때마다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먹이가 나오는 시간을 무작위로 바꾸자 놀랍게도 쥐는 레버를 훨씬 더 자주 눌렀습니다. 이 현상을 변동 비율 강화라고 합니다. 보상이 언제 나올지 모를수록 행동은 더 쉽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대폰을 열 때마다 새로운 알림이나 재미있는 영상을 기대하며 무의식적으로 계속 화면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휴대폰을 자꾸 확인하는 이유는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뇌가 보상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뇌는 새로운 지식이라는 보상을 하나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상이 행동을 강화하는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도파민을 행복물질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사실 도파민의 진짜 역할은 조금 다릅니다. 도파민은 우리의 뇌를 움직이게 만드는 보상 신호에 가깝습니다. 뇌가 말을 하는 거죠. 이 행동 좋았어. 다시 해봐. 게임에서 보상을 받을 때, SNS 알림이 울릴 때, 맛있는 음식을 기대할 때도 우리의 뇌에서 도파민이 활성화됩니다. 흥미로운 건 사람은 실제로 보상을 받을 때보다 곧 받을지도 모른다는 기대 순간에 더 강한 도파민을 느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고 다음 영상, 다음 알림, 다음 자극을 찾게 됩니다. 문제는 강한 자극이 너무 오래 익숙해지면 평범한 일상이 점점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책 읽기, 공부, 대화처럼 천천히 집중해야 하는 일들이 점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도파민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끝없는 자극에 뇌가 길들여지면 어느 순간 짧은 즐거움 없이는 버티기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도파민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강한 자극은 평범한 행복 감각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4-5살 어린아이 앞에 마시멜로 한 개를 놓고 진행한 유명한 심리학 실험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먹거나 잠시 기다린 뒤 더 많은 마시멜로를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다린 아이들은 훗날 더 좋은 성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오랫동안 인내심과 자기 통제력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실험을 지연만족 능력을 측정하는 실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수속 연구들은 다른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4-5살 아이 입장에서는 눈앞의 마시멜로는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확실한 보상입니다. 반면 더 큰 보상은 어른이 약속을 지켜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평소에 주변 어른들이 약속을 잘 지켜왔다면 아이는 기다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약속을 자주 지키지 않는 환경이라면 지금 먹는 선택이 오히려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시멜로 실험은 단순한 인내심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이가 기다린 것은 마시멜로가 아니라 어른에 대한 신뢰였는지도 모릅니다. 해야 할 일은 있는데도 자꾸 미루게 되나요? 놀랍게도 이것은 의지력 부족보다 뇌의 작동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미래의 큰 보상보다 지금 당장 작은 보상을 더 선호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현재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편향은 인간이 미래의 이익보다 즉각적인 만족을 더 크게 느끼는 현상입니다. 시험 공부를 하는 것보다 휴대폰을 보는 것이 더 즐거운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또한 해야 할 일이 부담스럽거나 실패에 대한 걱정이 불러올 때 뇌는 그 불편한 감정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미루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떠올릴 때 생기는 감정을 미루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자들은 미루는 습관이 시간 관리보다 감정 조절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흥미롭게도 뇌는 큰 목표를 부담스러워하지만 아주 작은 행동은 덜 저항합니다. 운동을 해야지 대신 운동화만 신어보자. 공부를 해야지 대신 책 한 페이지만 펼쳐보자. 이처럼 목표를 작게 나누면 뇌가 느끼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심리학자들은 가장 어려운 순간이 일을 하는 중이 아니라 시작하기 직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미루고 있는 것은 일이 아니라
그 일이 불러오는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이 약을 먹으면 좋아질 겁니다. 그 말을 믿고 약을 먹었는데 며칠 뒤 실제로 통증이 줄어들고 몸 상태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약에는 아무런 약효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바로 플라시보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우리가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 뇌는 실제로 몸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과학자들은 플라시보 효과가 나타날 때 도파민과 엔도르핀 같은 물질이 분비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엔도르핀은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짜 약을 먹었는데도 통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부 연구에서는 실제 수술 대신 가짜 수술을 받은 환자들조차 증상 개선을 느끼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플라시보 효과가 암을 없애거나 부러진 뼈를 붙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통증이나 스트레스 같은 증상에는 실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대가 생각보다 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가장 신비로운 약은 약병 속이 아니라 우리의 뇌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길거리에서 누군가 위험에 처해 있다면 사람들은 즉시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방 안에 설문지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틈으로 연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던 참가자는 대부분 곧바로 이상함을 느끼고 직원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여러 명이 함께 있는 방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참가자들은 서로 반응을 살피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연기가 점점 많아졌지만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위험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모두가 이기적이어서도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많을수록 누군가 먼저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책임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가 만들어낸 현상이 바로 방관자 효과입니다. 위험한 순간에 사람들은 종종 서로의 눈치를 봅니다. 하지만 결국 누군가 한 사람이 움직이면 다른 사람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세상을 지탱하는 것은 대단한 영웅이 아니라 먼저 손을 내미는 평범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왜 사람들은 MBTI에 이렇게 열광할까요? 사실 그 이유는 성격 유형보다 인간의 심리와 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는 어떤 사람일까? 라는 질문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신의 성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때 MBTI는 복잡한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맞아, 이게 바로 나야 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또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떤 집단에 속하고 싶어 합니다. 나도 INFP야. 나도 ESTJ인데? 같은 말만으로도 처음 보는 사람과 공감대가 생기기도 하죠. 우리는 종종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라는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MBTI는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심리학자들 사이에서도 MBTI의 과학적 정확성에 대해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MBTI를 찾는 이유는 어쩌면 성격 검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싶은 욕구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사람들은 MBTI에 끌리는 이유는 유형이 아니라 이해받고 싶다는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정말 마음에서 시작될까요? 과학자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마음뿐만이 아니라 뇌에서도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강하게 끌릴 때 우리 뇌에서는 특별한 화학 물질들이 분비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행복물질이라기보다 무언가를 더 원하게 만드는 보상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이 계속 생각나고 연락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물질은 옥시토신입니다. 옥시토신은 신뢰와 유대감을 높여줍니다. 손을 잡거나 포옹할 때 더 많이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을 때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는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은 감정을 안정시키고 불안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사랑 초기에는 세로토닌 수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합니다. 결국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하나가 아닙니다. 도파민은 설렘을 만들고 옥시토신은 유대감을 만들며 세로토닌은 감정을 조절합니다. 어쩌면 사랑이란 마음만이 아니라 뇌가 만들어내는 가장 특별한 화학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마트에 가서 잼을 하나 사려고 합니다. 선택지가 3개라면 비교적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개가 놓여 있다면 오히려 더 고민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선택 과부하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보통 선택지가 많으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선택지가 너무 많아질수록 뇌가 처리해야 할 정보도 늘어납니다. 결국 결정은 더 어려워지고 선택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렵게 선택한 후에도 다른 걸 골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며 후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선택지가 적당히 있을 때 사람들은 더 쉽게 결정하고 더 높은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선택 과부하와 관련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잼 24종을 진열했을 때보다 잼 6종을 진열했을 때 구매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선택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설렘과 불안을 정반대의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두 감정이 생각보다 비슷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설렘과 불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설렘을 접근 감정, 불안을 회피 감정으로 설명합니다. 접근 감정은 어떤 대상이나 목표를 향해 다가가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느끼는 두근거림이나 새로운 도전을 앞둔 기대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회피 감정은 위험하거나 부담스러운 상황을 피하고 싶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느끼는 걱정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대표적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설렘과 불안이 같은 긴장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두근거림이라도 뇌가 그걸 기회로 받아들이면 설렘이 되고 위협으로 받아들이면 불안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대에 오르기 전에 설렘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불안을 느낍니다. 결국 설렘과 불안의 차이는 몸의 반응보다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차이는 마음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일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으로 알아본 남성의 평균적인 호감 신호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행동. 호감이 있는 상대에게는 시간과 노력을 더 많이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거나 도와주려는 행동이 자주 나타납니다. 두 번째, 보호 행동. 상대가 불편하지 않은지 먼저 살피거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등 자연스럽게 챙기려는 행동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도 행동. 먼저 연락하거나 약속을 제안하는 등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 기억 편향. 관심 있는 사람이 했던 사소한 말도 오래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 같은 작은 정보도 다시 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화 지속 행동. 용건이 끝났는데도 질문을 이어가거나 대화를 계속하려는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와 조금이라도 더 소통하고 싶은 심리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만으로 호감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진심은 말보다 시간과 행동에 더 많이 담긴다고 설명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나면 왠지 마음이 한결 편해진 적 있으신가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정서 표출이라고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바로 표현적 글쓰기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오늘에 있었던 일과 속상했던 감정, 불안했던 마음을 솔직하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잘 쓰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문장이 엉망이어도 괜찮습니다. 솔직할수록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떠오르는 대로 적으면 됩니다. 글로 감정을 표현하면 머릿속에 뒤엉켜 있던 생각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표현적 글쓰기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감정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기 어려운 날이라면 오늘은 종이 한 장에 당신의 마음을 털어놓는 건 어떨까요? 심리학으로 알아본 여성의 평균적인 호감 신호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개방. 호감을 느낀 상대에게는 자신의 고민이나 감정,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친밀감이 높아질수록 자기 개방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선택적 주의. 관심 있는 사람의 변화는 유난히 잘 보입니다. 평소라면 지나칠 헤어스타일이나 옷차림 변화도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비언어적 신호. 말보다 표정과 행동이 먼저 달라집니다. 미소가 많아지고 눈을 자주 마주치거나 몸의 방향을 자연스럽게 상대를 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 대화 지속 행동. 용건이 끝났는데도 질문을 하거나 공감을 이어가며 대화를 조금이라도 더 계속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접근 행동. 특별한 이유 없이 함께 시간을 자연스럽게 늘리려 합니다. 같은 공간에 머물거나 만날 기회를 만드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5가지 중 한 가지만으로 호감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신호와 함께 나타난다면 호감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의지력이 부족해서 목표를 자꾸 포기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심리학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행동 심리학에는 자극 통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의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눈앞에 보이는 것과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 과자가 있으면 먹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휴대폰이 손이 닿는 곳에 있으면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공부할 책을 미리 책상 위에 올려두거나 휴대폰을 다른 방에 두는 것처럼 행동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면 목표를 실천할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지력만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좋은 행동은 쉽게 만들고 나쁜 행동은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잘 만드는 사람들은 자신을 바꾸기 전에 먼저 주변 환경부터 바꾸곤 합니다.
어쩌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의지력이 아니라 목표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인지도 모릅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오히려 속마음을 더 쉽게 털어놓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기차의 낯선 사람 효과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기차나 비행기처럼 다시 만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고민을 편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 사람은 내 일상을 모르고 앞으로도 내 인간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실수해도 평판이 무너질 걱정이 없고 창피한 모습을 보여도 다시 마주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잃을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에게 솔직해져도 내가 잃을 사회적 비용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보다 오히려 낯선 사람 앞에서 더 솔직해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가장 편한 상담사가 가장 낯선 사람일 수도 있는 이유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언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 아무런 판단 없이 들어줄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마다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에 일정한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애착 유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크게 4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안정형, 상대를 신뢰하고 가까운 관계에서도 편안함을 느끼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 불안형, 상대의 관심과 애정을 자주 확인하려 하고 관계가 멀어질까 쉽게 걱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회피형,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며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관계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불안회피형, 가까워지고 싶지만 상처받을까 두려워 친밀감과 거리 두기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대표적인 분류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애착은 하나의 경향으로 이해하며 사람마다 정도와 모습은 모두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애착 유형은 평생 변하지 않는 성격이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경험하면서 애착 유형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관계를 만드는 것은 타고난 유형보다 지금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느냐일지도 모릅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기억 밀도 차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뇌는 새로운 것을 더 많이 기록할수록 그 시간을 더 길게 저장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 모든 것이 처음입니다. 새로운 친구, 새로운 장소, 새로운 경험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뇌는 이런 순간들을 자세하게 저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면 그 시절은 아주 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매일 비슷한 하루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기억이 줄어들면서 같은 1년이라도 훨씬 짧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년의 비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5살 아이에게는 1년은 인생의 20%입니다. 하지만 50살에게는 고작 2%에 불과합니다. 같은 1년이라도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아질수록 더 빨리 지나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장소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조금 더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이 되면 괜히 옛 추억이 떠오르고 평소보다 감정이 깊어지는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사실 이것은 기분 탓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 때문입니다. 낮 동안 뇌는 일, 공부, 사람들과의 대화처럼 수많은 정보를 처리하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외부의 자극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뇌는 자연스럽게 바깥 세상보다 자기 자신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밤이 되면 피로가 쌓이면서 논리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활동이 감소합니다. 반면 감정과 기억에 관여하는 영역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평범한 추억도 더 특별하게 느껴지고 작은 고민도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어두워지면 뇌에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멜라토닌은 몸의 수면 상태로 준비시키며 마음을 차분하고 고요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생각에 잠기고 과거를 떠올리며 감정에 더 몰입하게 됩니다. 밤이 감성적인 이유는 달 때문이 아니라 밤이 되면 달라지는 당신의 뇌 때문입니다. 왜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까요? 사실 이것은 우리의 뇌의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사회 비교 이론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울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며 자극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신감을 잃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비교하며 안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상향 비교와 하향 비교라고 합니다. 특히 SNS는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빛나는 순간만 끊임없이 보여주기 때문에 상향 비교를 더욱 자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뇌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심리인 것입니다. 비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는 행동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교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비교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상태가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외로움을 인간의 생존을 위한 경고신호로 설명합니다. 배고픔이 음식 부족을 알리고 갈증이 물 부족을 알리듯 외로움은 사회적 연결이 부족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인류는 오랜 시간 집단 속에 살아남아왔습니다. 혼자 남는다는 것은 과거에는 생존 위험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고 느끼면 위험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키고 수면의 질과 면역 기능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관계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수많은 지인보다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존재가 외로움을 크게 줄여줍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외로움을 느낄 때 혼자 견디기보다 먼저 연락하고 대화를 시도하고 관계를 유지하려는 작은 행동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외로움은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사람과 연결이 필요하다고 보내는 자연스러운 생존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기다림보다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인간다움의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자신이 꽤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기 편향이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한 실수는 작게 보이고 상대의 실수는 크게 보입니다. 내 행동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만 상대의 행동의 성격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성공하면 내 능력 덕분이라 생각하고 실패하면 환경이나 운을 탓하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상대방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상대 역시 자신의 실수는 작게 보고 당신의 실수는 크게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갈등은 누가 더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서로가 자신의 시선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한 걸음 물러나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세상에는 완벽하게 맞는 사람도 완벽하게 틀린 사람도 드뭅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착한 사람 증후군은 다른 사람의 기대와 부탁을 지나치게 우선시하면서 정작 자신의 감정과 욕구는 뒤로 미루는 행동 패턴을 말합니다. 착한 사람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하지 못하고 거절해야 할 상황에서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갈등을 피하려 하거나 다른 사람의 평가를 지나치게 민감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행동이 계속되면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이고 결국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감이나 감정적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흥미롭게도 착한 사람 증후군은 정말로 착해서 생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갈등을 피하려는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만큼 자신의 감정과 경계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거절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요? 지난번 영상에서 초두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처음 받은 정보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심리 현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첫인상이 강력한 이유는 또 다른 심리 현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후광 효과입니다. 후광 효과란 어떤 사람의 한 가지 좋은 특징이 다른 특징까지 좋게 보이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외모가 매력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똑똑하고 성실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모든 정보를 분석하기보다 빠르게 결론을 내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좋은 인상이 사람 전체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반대 현상도 존재합니다. 이를 악마 효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가지의 단점 때문에 능력과 성격까지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현상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람이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첫인상과 이미지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초두 효과가 첫인상을 강하게 만들고 후광 효과는 그 첫인상을 사람 전체로 확장시킵니다. 첫인상은 시작일 뿐이지만 우리의 뇌는 그것을 사람의 전부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첫인상은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사람은 상대를 처음 본 순간 불과 몇 초 만에 이미 판단을 시작합니다. 말을 하기 전인데도 표정, 목소리, 옷차림, 눈빛 같은 작은 정보만으로 상대의 성격까지 예상하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초두 효과라고 부릅니다. 처음 받은 인상이 이후 평가에도 계속 영향을 주는 현상이죠. 예를 들어 처음 친절하게 느껴진 사람은 작은 실수를 해도 좋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반대로 첫인상이 차갑게 느껴지면 좋은 행동을 해도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죠. 흥미로운 건 인간의 뇌가 원래 빠른 판단을 하도록 진화했다는 점입니다. 과거 인간은 위험한 상대인지 빠르게 판단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뇌는 처음 본 사람을 순식간에 분석하려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첫인상이 항상 진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몇 초의 판단이 한 사람의 전체를 결정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겉모습만 보고 너무 많은 것을 판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기대가 실제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란 타인의 긍정적인 기대가 실제 성과를 높이는 현상입니다. 1960년대 한 실험에서 교사들은 특정 학생들이 큰 잠재력이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학생들은 무작위로 선정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그 학생들의 성적은 실제로 더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교사들이 자신도 모르게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만약 누군가에게 넌 잘하지 못할 거야 라고 계속 말한다면 부정적인 기대는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도전을 포기하게 만들며 결국 실제 성과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골렘 효과라고 부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기대를 받느냐 의심을 받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타인의 기대에 닮아간다고. 어쩌면 우리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미래를 바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파블로프의 개라고 하면 강아지를 이용한 조건반사 실험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심리학에서는 이 실험을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는 학습 원리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합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이란 특정 자극과 경험이 반복되면 원래 아무 의미 없던 자극에도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되는 현상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치과입니다. 충치를 치료받으면 드릴 소리와 통증을 반복해서 경험하면 나중에는 치료를 받지 않아도 드릴 소리만 들어도 긴장하게 됩니다. 또한 특정 노래를 듣는 순간 오래전 추억이 떠오르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 노래와 당시의 감정이 우리의 뇌와 함께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광고도 같은 원리를 이용합니다. 제품을 행복한 장면이나 좋아하는 연예인과 반복해서 보여주면 나중에 제품만 봐도 좋은 감정을 떠올리기 쉬워집니다. 즉 파블로프의 개 실험은 단순히 개의 침 분비를 관찰하는 실험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행동이 어떻게 학습되는지를 밝혀낸 심리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실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마트에 갔는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산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충동 구매를 하는 이유는 의지력이 약해서만은 아닙니다. 우리 뇌에는 즉각적인 보상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물건을 실제로 사용할 때보다 구매를 기대하는 순간에 도파민이 더 크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나만 사야지 생각하고도 계속 장바구니를 채우게 됩니다. 여기에 한정판, 오늘만 할인, 재고가 얼마 남지 않음 같은 문구가 더해지면 뇌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놓치는 고통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뇌가 이 즐거움을 실제 소비의 만족과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물건도 마치 꼭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결국 충동 구매는 단순히 소비 습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가 만들어진 심리적인 착각인 셈입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때로는 필요가 아니라 감정입니다. 왜 같은 학교나 같은 회사에서 연인이 많이 생기는 걸까요? 단순히 자주 만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단순 노출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반복해서 자주 접할수록 호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지는 심리 현상입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던 사람도 매일 같은 공간에서 마주치고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은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조금씩 익숙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캠퍼스 커플, 이른바 CC가 많이 생기고 직장에서도 같은 부서의 동료가 연인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익숙한 사람을 낯선 사람보다 더 안전하고 편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자주 본다고 해서 누구나 사랑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평범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자꾸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그 마음에는 단순 노출 효과가 조금은 작용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사랑은 운명적인 첫 만남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마주침 속에서 천천히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혼잣말을 하면 실제로 집중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내가 정보를 다시 정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찾을 때 내 열쇠 어디 갔지? 라고 말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순간 뇌는 관련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는 물건 이름을 직접 말하며 찾을 때 탐색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또 혼잣말은 작업 순서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거 먼저 하고 다음 저거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순간 머릿속에 정보가 더 구조적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거나 집중해서 일할 때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심지어 운동선수들도 할 수 있어, 침착하게 같은 말을 스스로에게 하며 긴장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즉, 혼잣말은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뇌의 자연스러운 정리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지식 이야기 가지야.